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터미네이터 진행을 맡은 김종석 교수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날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 그리고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그 요건이 다시 재정립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임금체계 그리고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 토론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한국노동법학회 이상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웅래 변호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두 분 전문가께서 하는 토론이 이 실질적인 그 성과를 이슈를 터미네이트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판결 내용을 보니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판단 기준이었는데 고정성을 배제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하고 현대차의 그 사례가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래서 이 고정성이 배제됨으로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장근로라든지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수단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라든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제 대법원이나 또는 노동부에서도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가 뭐 정기성이고 두 번째가 일률성이고 세 번째가 고정성입니다.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주, 뭐 매월, 뭐 매 분기, 뭐 반년마다, 1년마다 지급되는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다툼이 되고 있는 게 그러면 기업들 중에는 5년을 근무하면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의 경우에는 과연 정기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정도로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매월 또는 두 달마다 주는 돈 정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1년까지 넓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일률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모든 이제 조건만 같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지급되는 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성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돈은 이제 가족수당 같은 것입니다.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률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된 부분이 고정성 부분인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이제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날 지급되는 날 뭐 재직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지급하는 날 며칠간을 근무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고정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된 이제 사례가 한화생명 사례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사례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한화생명 사례는 이제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 850%를 정해가지고 두 달마다 한 번씩 또는 명절 그다음에 하계 휴가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다만 지급일 당시에 재직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상여금을 주는데 그런 재직자 조건이 아니고 지급 당시에 최소 15일을 근무해야 준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3년 전합 판결에 따르면
이제 고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됐던 것이고 하급심에서 이제 엇갈리는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한화생명 사건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은 2013년 대법원 판결, 사실 이제 시체말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 그래서 통상임금 산정하는데 배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2심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성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직자 조건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무를 했으면 근로대가니까 돈을 줘야지 지급 당시에 근무하고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다. 재직자 조건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로서 고정성이 살아난다. 이런 이제 좀 과격한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경우에는 1심, 2심 모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소정 그러니까 어떤 근로 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성격의 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둘 다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번에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제 실무계에서는 이제 두 사건이 통상 올라갈 때는 한 사건은 이제 파기되고 한 사건은 뭐 그대로 인용되고 그런 예가 많아가지고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두 사건 모두 파기 환송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11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이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고정성이 기준인데 지금은 왜 고정성이 적용이 안 된다고 대법원이 봤는지, 그리고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급심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기업들은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믿고 계속 노사간 임금 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이제 무효가 되면은 노사관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소위 말하는 법적 안정성도 훼손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경제, 노사관계 무슨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네. 아니면 단순히 법적 해석의 문제였는지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에서 가장 이제 수범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야 본인이 이제 예측 가능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11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변경된 입장이 어떻게 보면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하기 때문에 뭐 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긴 기간은 아닌 거죠. 이렇게 입장을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 논란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은 어쨌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지적은 뭐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11년 만에 무슨 변화를 해야 될 만한 큰 무슨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제도를 해석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슨 큰 결함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거나 이렇게 되면은 짧은 기간이라도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는 지금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그럼 이거는 이렇게 입장을 변화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굳이 확인을 하자면은 방금 이제 우리 그 이웅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이제 재직자 조건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우연적인 사실에 의해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결정을 한 취지는 사실은 이전부터 고정성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근로기준법 이 제도 제정해가지고 한 거의 40년 가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성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쯤에 이르러서 고정성은 도대체 이 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해석할 거냐라는 이제 그게 이제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때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법원에서는 이제 합리적으로 체계화한다고 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기업으로서는 기업의 임금 협상 과정 실태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고정성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체계화했는데 이걸 다시 운영해 보다 보니까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재직자가 중도 퇴직할 경우에 그 일한 기간만큼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급심 판결에서 판결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아예 재직자 조건 자체를 무효라고 이렇게 판단한 부분들인데 물론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하급심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몇 가지 나오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은 2013년 그 전원합의체 결정에 맞춰서 임금 체계와 임금 협상을 다 해왔단 말이죠. 나름대로 이걸 딱 완전히 구축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려는 찰나에 지금 다시 입장을 이렇게 이것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만약에 이게 법적 안정성 측면을 조금 고려했다면은 재직자 조건을 단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조금 재직자 조건은 달았지만은 차라리 지급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되는 것 정도로 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연착륙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좀 강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완전히 뒤집은 거거든요. 2013년의 결정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현장에서는 이 종전에 해왔던 그 임금 지급 그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혼란이 생기죠. 충격도 그렇겠죠. 발생하고요. 예. 그래서 요 넘는 과정들도 엄청난 우리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작업 현장에서 그거 실현하기가 엄청나게 그렇겠죠. 어렵거든요. 노조의 저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은 굉장한 이제 그 혼란이나 소모적 갈등도 예상이 되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번 2013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임금 부담이 어디가 가장 많이 생기나 하면은 주로 청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 부담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은 그 증가되는 것만큼 한 명 그 채용할 비용을 다 상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노동 시장이 이제 그 흘러가 버리면은 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그 이렇게 부정적 영향은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변호사님 그 판결문에 보니까 원래 이 법에는 고정성이라는 거는 원래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하위 법령에서 넣은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번에 판례가 바뀐 거에 계기가 된 게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실제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53년 우리 근로기준법이 생겼을 때입니다. 근데 그 통상임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게 정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사 쪽에서는 이거는 오픈 개념이니까 노조하고 그다음에 사용자하고 잘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이 완결성이 좀 부족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상태가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70년 가까이 진행돼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60년 정도 즈음에 이제 13년도에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이제 법이 전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13년과 지금 24년 사이에서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있느냐. 또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다시 충격을 가하는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견해도 많고요.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오랜 기간 공개 변론도 하고 대법원에서만 해도 한 4, 5년 정도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결론을 냈는데 이번에 이거를 이제 전원일치로 뒤집는다는 걸 보면 그때 전원합의에 참가하셨던 분 12분의 견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인데 그것도 저희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에서는 네. 이제 두 분이 같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언론이나 여론은 이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뭐 당연히 이제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면, 예를 들자면 상여금 같은 거를 이제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이롭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보세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판결로 이제 많은 이제 이득을 받을 그런 집단은 오히려 대기업에 근무하는 또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그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줄이거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통상임금을 줄이거나 또는 이제 그 초과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두 가지 방법인데, 초과근로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통상임금 항목을 줄일 수 있어야 줄일 수 있어야 할 텐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또 취업규칙으로 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텐데, 이제 조그만 사업장은 우리 자장님께서도 잘 보셨겠지만 그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자들이 이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좀 이렇게 되면 우리 망하게 되니까 이거 좀 정리하자. 그러면 다 뻔한 사정을 아니까 뭐 그렇게 하시죠라고 할 수 있어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기업 사업장이나 공공기업 사업장은 뭐 그거 더 준다고 망합니까?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쪽은 계속해서 이 법의 이 변경된 판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고, 조그만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에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이중구조 문제, 임금 격차의 문제는 점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이 점에 관해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이 판결 때문에 더 벌어지고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유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지금 임금 체계가 누적적으로 사실 좀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월급 받아봤지만 내 연봉이 전체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지내요. 살찌기 이런 수당 저런 수당 막 오고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이라는 말은 쉬운데 통상임금 자체가 이게 통상적으로 정의가 잘 안 되는 역설이 생겼는데, 이런 그 후진적 임금 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개선되는 과정에서 법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노사 간의 또 단체 협약이나 뭐 취업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이 통상임금의 구조나 개선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진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국내 그 임금 체계 문제는 뭐 오래전부터 많이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거시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주로 이제 대기업하고 공기업 쪽에 존재하는 건데, 이른바 이제 호봉 임금 또는 연금 임금 제도라 그러죠. 예. 이거는 이제 뭐 반드시 통상임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임금 체계 개선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연공 또는 호봉 임금을 어떻게 뭐 완화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외국 사례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그 호봉 속도가 좀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봉이나 호봉을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이렇게 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근데 통상임금과 관련한 임금 체계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경제 개발을 막 열심히 해야 될 시절에 사실은 저임금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임금을 메우기 위해서 기업에서 이제 취하는 임금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항목들을 이제 수당을 이제 지원 항목들을 이제 많이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또 노사관계가 활발하게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제 이 기본적인 임금을 얼마로 올릴 것이냐. 그러면 기업에서는 기본적인 임금은 조금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부담을 초래하니까 이거보다는 지금 필요한 거는 조금 다른 수당으로 보전해 줄 테니까 요거는 조금 좀 천천히 가자. 뭐 이렇게 해서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또 넣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2013년부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그때 그 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 동의해서 들어간 수당들이 지금 상여금이라든가 그렇죠. 수당들이 지금 전부 다 통상임금이라는 이제 기본급 비슷하게 지금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포섭이 되게 된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잡한 여러 가지 수당을 가진 임금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로를 유인하고 근로 동기를 뭐 좀 촉발하기 위해서는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제 많이 부여하는 그런 임금 체계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이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임금 체계로 개선을 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단체 협약에 있는 임금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취업 규칙에 있는 제도를 개선할 때도 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 지난한 과정들을 뭐 무난하게 지내오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우리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에도 또 저기 2023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 기업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 불리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제 법적 규범성을 인정할 정도로 좀 높은 수준이라면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합리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나름 이제 우리 극히 일부 사례지만은. 네. 근데 이게 2023년에 또 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요 판단 부분을 그때부터 또 없애버렸어요. 예, 그냥 뭐 집단적 동의권 남용 수준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임금 체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기존에 이제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이론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좀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기업들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경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에 그런 한쪽 당사자의 파트너의 협조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파트너가 협조. 우리나라의 네. 지금 노사관계 문화를 볼 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게 임금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 변호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예. 우리 이 교수님도 잠깐 예. 언급하셨지만 이게 기본급은 안 늘리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편법으로 예. 이런 수당 저런 수당 뭐 우리나라 지금 월급 받는 근로자들은 다 알잖아요. 뭐 어떤 예. 때는 효도 수당도 주고 예. 어떤 때는 건강관리비도 예. 주고 뭐 또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이제 또 이제 뭐 설 명절 뭐도 주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지금 요새 보면 또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지식 근로자
첨단 기업 중심으로 또 연봉제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무슨 수당도 없이 그냥 예. 1년 연봉 너는 얼마다 이렇게 딱 주는데 예. 지금 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체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지 예.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 과정을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기업들하고 이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예. 느끼신 그 지혜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예, 방금 뭐 이 교수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생각은 이제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좀 임금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호봉 간 격차를 줄이고 그러니까 연공이 작용하는 부분을 줄이고 이제 성과에 따라서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구조로 가야 이게 이제 나라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경제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월만 지나면 월급이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도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전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거를 이제 현장에서 실현을 하려고 하면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이제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걸 풀어나가본 경험이 저희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벼랑 끝 전술, 뭐 노동법의 개정도 연말에 마지막 12월 31일 자정 뭐 이때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하나가 이제 쓰러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돼 왔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제 노동 현장에 집어넣어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적어도 국회 같은 경우는 과반수가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과반수가 밀어붙여가지고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노사 현장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든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합의가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노조도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돈을 많이 주고 보상을 많이 줘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호봉제를 처음 만들 때는 단순했거든요. 전부 다 똑같이 공장에 가서 일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기한하고 뭐 회계. 근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뛰어난 천재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곳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방법 말고는 이제 안 된다.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임금 체계 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소리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 그 싫어하는 분들이 한테 좀 이렇게 나쁜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좀 괴롭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오늘 같은 장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지금 이 노사 관계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로 인해서 청년 실업이라든가 일자리 고용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때 학계에서는 대체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학계에 계신 분들이 워낙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법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뭐 이런 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내용을 이제 근로자에게 일단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움도 다 뭐 이제 겪고 넘어가야 될 그런 거 아니냐 기업의 경영 리스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반면에 조금 이제 경제적이고 일자리 문제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은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국내의 경기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 지금 청년들이 가려고 하는 일자리가 전부 다 이제 대기업하고 뭐 공기업 뭐 이쪽 부분은 이제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국내의 대기업 비중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대부분 선진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거나 아니면 50%를 넘거든요. 근데 국내의 대기업 일자리가 뭐 얼추 추산해서 한 뭐 15% 좀 넘고 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일자리라도 이거를 유지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곳곳에서 부담이 이제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그마저 있는 것마저도 이제 좀 일자리를 새로 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안목을 가지신 이제 분들은 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 관계로 인한 뭐 갈등 비용 뭐 이런 것도 뭐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 갈등은 어쩜 일정 시간을 이제 지나면은 그만이거든요. 예. 근데 일자리의 그 축소 경향이나 이런 거는 단기간에 회복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길게 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대학에서 졸업하는 청년들이 한 2, 3년만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요 세대들은 다음에 다시 재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그런 환경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노동시장에서 이런 전체적인 노동시장까지는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이제 특유의 대기업 간의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하는 모든 정책 또는 뭐 사법부의 그 해석도 정책을 완전히 별개로 해서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되는 내용들로 전개되면 하는 이런 학자들의 이제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에도 우려하고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라든가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건 판결을 계기로 단순화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지금 앞에서도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복잡하고 별의별 수당이 다 생기는 이상한 편법으로 우회하는 거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일종의 경종이라고 본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임금 체계가 이제 단순화될 텐데 예. 그럼 결국 공은 기업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통상 임금의 범위는 넓어졌고 이제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안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할 거로 전망하십니까? 김 교수님 처음에 이제 올해 2025년 노사 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다들 어렵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기존의 노사 그 단체 교섭, 임금 교섭 할 때 이슈에다가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던진 이슈가 하나 더해진 셈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한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3교대 사업장의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의 그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보통 한 5에서 그 정도 5% 안팎을 정도 해왔다고 한다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임금 인상분을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그게 이제 달성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갔을 때 과연 이제 그 기업이 서스테이너블 하냐, 생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제가 기업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비관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려서 좀 이렇게 실망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노조도 이제 그런 사정을 잘 알 거고 그래서 점점 이제 단체 교섭 현장에서 좀 이제 좀 실질적인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협상을 이루어가는 타결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할 거고 올 뭐 춘투 뭐 추투 할 거 없이 상당히 노사관계 불안정이 좀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까지 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액을 맞춰왔거든요. 수당, 그 다음에 뭐 잔업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 1년에 받을 수 있는 또는 월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얼마냐라고 교섭해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섭해온 그 총액 결과에다가 적정한 임금 인상률을 곱해서 총액을 먼저 산정한 다음에 그 총액이 나올 수 있도록 임금 항목을 완전히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잔업시간 같은 것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하는 방법으로 좀 노사 현장에서 지혜를 짜내 주시기를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저런 수당, 무슨 효도 수당이라든지 뭐 떡값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통상임금으로 들어와 버리고 아예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없다. 금년에 이제 기본임금으로 이건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기업 내의 노사 관계의 그 뭐라 그러나요? 이제 행동 양태 뭐 이 행동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 것인가를 전망을 해보면은 기업은 이제 수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겠죠. 이번에 부담이 얼마 늘어나니까 이 부담을 다음에 어디서 상쇄를 시키고 우리가 계속 이제 그 경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겠죠. 반대로 이제 한쪽 파트너인 이제 근로자 단체에서는 일단 이제 통상임금으로 획득한 것은 획득하고 임금 인상도 이제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것이 그 순간 이제 신규 채용하고 이런 것이 좀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지점을 기업이나 노동조합 단체가 그 지점을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은 방금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번에 소송 영향으로 해서 인상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임금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은 적어도 요 갑자기 늘어난 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사자들이 막 그런 것까지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은 뭐 훨씬 더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기업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 또는 기존의 판례 뒤집었다는 얘기는 법을 개정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이 나왔으면은 기업들은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사회 경제 정책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사법부가 뭐 경제 정책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제가 아까부터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었던 게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고정성을 배제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상임금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수당도 있고 이번에 이것 때문에 수당이지만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고 제가 이제 비전문가로서 항상 머리 떠오르는 게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인데 오늘 퇴직하면은 설떡감 못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번 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거는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이 판례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포함되는지 한번 설명 좀 근데 해주시죠. 사실 법을 살펴보면 1년 이상, 1년 미만 내지는 뭐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이런 걸로 굉장히 그냥 일도 양단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회 질서를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더라도 90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뭐 90일 이상 그러면 하루 더 근무하고 나간 사람은 이런 보상을 받는데 하루 뭐 안 한 사람은 못 받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 질서를 하는데 이제 숫자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김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무슨 기초소득이라든지 맞아요. 뭐 차상위 다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뭐 0.1% 올라가면 못 받고 뭐 그 밑에 내려가면 받느냐 이런 문제는 다 발생하는데 결국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하루만 근무해도 받고 또는 뭐 360 근무해도 못 받는 거 그런 재직자 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무효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정하는 개념으로 지금 대법원이 바라본 것이지 그와 같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까지 다 무효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장기 근속을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라도 받고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차원으로 작용하는 그런 금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300 며칠 근무했는데 내일 하루만 근무하면 받는데 오늘날 그만둔다고 못 받는 거는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너무 이제 그 가상 속에서 있는 일이고요. 현실에서는 그걸 받기 위해서 하루도 근무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 돈을 주고 있는 이유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너무 이거를 형식적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도 더 그럼 이번에 재직하면 상여금 준다. 그 이번에 15일까지 근무하면 상여금 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월초에 그만두려고 하더라도 나는 상여금 받기 위해서 한 15일 정도 더 근무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성격이지 이게 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형식적으로 상대방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저도 조금 그 부분은 좀 솔직해지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번에 대법원 판단을 그 판례를 보면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잘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승소한 회사들의 노조는 이제 혜택을 보는데 지금 이거 비슷한 문제로 이미 하급심에서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은 이 판례가 적용이 되는 건지 근데 판단에 그 판례를 보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이건 나중에 변호사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지만 교수님께서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하급심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하급심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한화생명처럼 달라고 또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현행법상 임금 채권 그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송이 이제 제기되면은 이전에 그까지 소급해서 다 이제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다면 이제 영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도 후속 그 통상임금 줄소송 뭐 이런 영향을 우려해서 그때 뭐 신의칙 원리도 뭐 적용하고 이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장래효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그것도 조금 논란이 있어 보여요. 뭐 아마 따지고 들기는 할 거예요. 대법원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에 통상임금에 안 들어갔던 게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봤는데 이쪽에 있는 사업장에서 소송이 일어날 거냐. 소송보다는 아마도 이제 노사 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협의해서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다 이제 소모 비용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래효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송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아까 이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재직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무효냐 아니냐라는 이런 논쟁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앞으로 뭐 어떻게 정리될 거다 이런 것이 쉽게 단언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게 11년 만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해석이 바뀔지라는 이 법적 리스크가 이게 뭐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정도로 지금 현상화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통상임금 소송 2014년 때부터 이제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거를 법에다가 명시를 하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명시를 하게 되면은 뭐 또 노사가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이제 논쟁은 아주 치열하겠죠. 근데 적어도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판결에 의해서 엄청난 폭탄을 안는 것보다는 기준을 지금이라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사실은 일본에도 통상임금에 보면은 뭐 제외되는 수당을 이렇게 제외되는 거를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열거해 놨어요. 아, 일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7개도 다 실질적으로 판단은 해서 이제 뭐 법원의 해석이 필요는 하지만은요. 그 취지가 뭔가 하면은 기술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부분을 다 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두에서 그 이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상임금의 이 기능은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일 일어나는 가산수당 계산하는데 그 기준이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은 2013년 통상임금 그 고정성 그 사법부에 막 해설 나눌 때도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정성이라는 그 아주 그 복잡한 설명 때문에. 그래서 통상임금의 이번에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그 판결문의 그 변경 취지 중에 하나도 보면은 통상임금은 연장 근로를 억제하는 그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를 또 담고 있는데 사실은 연장 근로 억제는 통상임금 말고 다른 게 많거든요. 연장 근로 수당을 뭐 지금 50%에서 더 올려도 되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 아예 못하게 해도 되고 수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상임금이 비록 연장 근로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통상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을 정말 일반인들이 특히 중소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말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 개선이 앞으로 빨리 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지금 그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법적 안정성을 우려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은 안정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먼저 소송한 한화생명은 혜택을 받는데 지금 하급심에 있는 회사들은 또 불리하고 3년 전에 한 회사는 또 그 실효가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지금 정리가 잘 되겠습니까? 한 가지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이제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현재 한화생명 사건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사건뿐 아니고 대법원에 지금 이런 쟁점으로 그러니까 재직자 조건이 있는 또는 소정 근로일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 통상임금이 해당되는 거냐 상여금이 그런 이슈로 사건이 계속 중인 사건 그다음에 고등법원 그다음에 이제 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이번 판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수고스럽게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보상을 준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좀 그대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그 효력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취지인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계속 그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익을 보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잘 따라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지금 하긴 하는데요. 여하튼 그 소송을 한 그 회사들은 다 사업장들은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지적해야 되는 거는 이 입법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법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이 판결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만 이번에 했기 때문에 과연 법원이 판결의 소구표를 제한하고 장려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다툼은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판결의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만 미칩니다. 그 사건에만. 그러면 그 사건이 아닌 사건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그 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약간 낙관적인 사용자 측이 봤을 때 낙관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지금 노조위원장님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 소송을 제기한 노조위원장님들은 지금 이제 그 조합원들에게 그 이번 성과급을 나눠줄 수 있게 됐는데 성과물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노조위원장님들은 지금 탄핵을 당한다, 뭐 불신임을 당한다, 뭐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어서 결국은 그 돌파구로서 아니 무슨 이야기냐 법원이 들어보니까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장래요 소급표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가보자. 또 우리 용감한 1심 판사님께서 이 판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급표를 제한한 판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저는 약간 좀 비관적인 말씀을 계속 글쎄요.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오늘 뭐 장시간 토론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두 분이 공감하신 게 이번 판결이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혼란 이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판례라는 것은 사실상의 법 개정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업들이 이 변화된 그 입법 법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적응하고 특히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임금 격차 문제에 있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법부 영역이 아니라 경제정책 당국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또 하나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이런 문제는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판례가 나왔을 때 그때 입법부가 이거를 명문화해서 아까 일본 예도 드셨잖아요. 그래서 모호하거나 예측 불가능성을 빨리 입법을 통해서 배제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뭐 저도 국회에서 한 4년 있어봤지만 대법원 판례 또는 심지어는 위헌 판결이 난 것조차도 국회가 법 개정을 해태하는 바람에 지금 혼란이 빚어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터미네이터에서 이 이슈를 정리하는 마당에 사법부의 판단이고 이거를 경제정책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기업과 행정부의 영역이고 그리고 입법부는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 같은 거 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바로바로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오늘 두 분 토론의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토론 내용이 우리나라의 고용 그리고 노사관계 그리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전반적인 그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이 토론 내용이 올바른 여론 형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토론해 주신 이 교수님 그리고 이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